네, 우리는 이제 11장 3계층의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3계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계층은 우리가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9장에서 이제 IP 어드레스, IP 주소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IP 주소를 우리가 이제 분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클래스별 IP 주소 분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 10장에서는 뭐를 했냐면 이런 주소가 분배되었을 때 이제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거냐, 경로 설정을 통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이터가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11장에서는 뭐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IP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IP 헤더, 그러니까 그 IP 데이터가 있고 이 앞에 이제 뭔가 헤더가 붙겠죠. 이 헤더의 굉장히 일부만을 얘기합니다. 이 IP 주소는 굉장히 일부예요. IP는 그거 말고도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IP 주소를 포함한 IP 헤더의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뭐냐면 IP 외의 3계층의 프로토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IP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계층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요. 지금 우리는 요 11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IP 헤더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필드들이 뭐가 있고 그 필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번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 프로토콜의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IP 헤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하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IP에서 하는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 쭉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3계층의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IP 프로토콜 그 자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 거는 IP 이외의 다른 프로토콜에 의한 기능들, 그거를 순서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3계층의 기능은 IP 버전 관리, 그러니까 IP가 버전이 V4가 있고요. V6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건 V4죠. 그 V4에 대해서 버전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IP4의 헤더의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IPv4의 헤더 포맷. 지금 보시면 실제 이제 헤더가 보내질 때는 이렇게 있으면 헤더가 있고요.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101010 뭐 이렇게 전송되겠죠. 여기서 1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 버전의 첫 번째 비트. 그러니까 요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0은 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1은 세 번째. 이제 숫자로는 2로 돼 있지만 세 번째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는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이 헤더가 총 몇 비트냐면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 그러니까 요 한 라인이 행이 요게 이제 총 32비트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4바이트죠. 4바이트. 이해하시죠? 네.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4, 5, 20 해서 토탈 2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이라는 뭐 어떤 비트가 있어. 이게 보내지면 그 다음에 보내질 거는 요 밑에 거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냥 쭉 이거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쭉 보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마치 5개의 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헤더가 여기 아까 1010 뭐 쭉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헤더가. 그러면은 헤더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32비트씩. 그래서 첫 번째 32비트가 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 32비트가 두 번째 라인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헤더 굉장히 길죠. 20바이트. 이 안에 여러 가지 필드들, 버전 필드, IHL 필드, 서비스 필드, ECM 필드 이런 필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은 이게 이제 4바이트씩 증가하게 돼 있는데요. 최대 40바이트까지 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이 끝났어요. 그럼 이 밑에 뭐가 붙죠? 이제 데이터가 붙겠죠. 데이터가 이 밑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1010의 데이터들이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32비트씩 쪼개서 이렇게 행으로 쭉 늘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 그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버전은 몇 비트를 사용하느냐? 4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IHL, 이건 몇 비트 사용하느냐? 이거는 4비트 사용하죠. 서비스는 몇 비트 사용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비트 사용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쭉 일렬로 버전 다음에 요 IH를 보내고, 그 다음 서비스 보내고, ECM 보내고, 토탈 랭스 보내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보내고, 이 순서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요거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요 한 비트, 이건 안 쓴다는 얘기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필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규정한다는 거는 저 필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해서 이제 수신기에서 이러한 필드를 받았을 때 내가 수신기가 어떠한 동작을 취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프로토콜인 거예요. 프로토콜이 별게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그냥 비트 패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버전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V4하고 V6가 있는데 V4는 여기다 4를 적거든요. 그러면 10, 0, 0100이겠네요. 그죠? 0100. 다시 쓸게요. 버전 4면 0100이겠네요. 아, 이거 보고, 아, 이건 이제 버전 4의 헤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버전 6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0110이 되겠네요. 맞나? 맞죠. 0110이 받아지면, 아, 이건 버전 6의 헤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수신기에서.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IP의 기능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IP 버전 관리를 위한 거다. V4냐, V6냐. 우리 이제 버전 4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0100을 이제 여기 순서대로 이 버전 필드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요구사항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QoS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QoS는 앞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단어예요. 서비스의 질이란 뜻이고요. QoS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영상,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유튜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실시간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을 하자마자 영상이 떠야 된단 말이야. 영상이 늦게 뜨면 안 되죠. 대신에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류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비트를 전송하는데 1이 0으로 바뀌거나 0이 1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영상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약간의 비트를 사람 눈이 감지하기가 힘들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메일을 생각해 볼까요?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 도착해야 돼. 도착해야 돼. 그리고 그 메일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 1이 0으로 바뀌고 0이 1로 바뀌어서는 안 돼.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전송하는데 그게 숫자가 바뀌어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메일 같은 서비스는 뭐냐면 에러가 나면 안 된다. 에러가 나면 안 되고, 대신 메일 서비스는 좀 늦게 가도 돼. 실시간성이 보장이 안 돼도 돼. 좀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1시간 후에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메일을 보는 수신자가 가끔씩 들여다보니까 좀 늦으면 어때?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서비스가 갖춰야 되는 퀄리티가 뭐냐를 이렇게 차례차례 정리해 놓은 것, 그걸 우리가 QoS라고 부릅니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래서 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 서비스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서비스 세 번째 필드 요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비트인데 이 비트를 뭘로 세팅하냐에 따라서, 요거는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요거는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표시를 해놓자는 거지. 그럼 라우터에서 예를 들어서 라우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정확도가 중요하다. 지연이 중요하다. 뭐 유튜브 데이터다 그러면은 최우선적으로 라우팅을 해줘야 되겠지. 라우터에서 만약에 이제 패킷들이 몰려서 누굴 먼저 라우팅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결정해야 될 때, 영상 데이터, 영상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이제 먼저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라우팅 해주면. 그럼 딜레이가 가장 최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서비스라는 필드를 현재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뭐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SMTP라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메일인지 알아. 이해하시겠죠? HTTP다. 아, 이건 그러면 웹 서비스로 인한 데이터구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응용 계층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QoS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IP 필드에 있는 서비스 필드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알아는 둬야 돼요. 이런 게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혼잡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잡 제어, 컨제스천 컨트롤. 혼잡 제어와 그다음에 흐름 제어. 이거 이제 흐름 제어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흐름 제어는 뭐냐면은 노드 투 노드예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얘끼리 통신한다 그러면 이 말단에서 얘네들이 하나 패킷을 보내고 프레임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ACK를 받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B 입장에 있는 B 내부의 버퍼에서 받은 수신 패킷이 넘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B는 수용할 수 있는 속도에 한계가 있는데 A가 너무 빨리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버퍼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흐름 제어고 혼잡 제어는 뭐냐면 물론 이것도 어떤 A하고 B하고의 관계이긴 한데 A가 B가 어떤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인터넷 자체의 혼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자체의 혼잡. 얘는 엔드 투 엔드 B 입장에서의 혼잡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혼잡 제어에서는 이 전체의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A하고 B가 알아서 잘 그걸 조정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혼잡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좀 달라요. 어쨌든 컨제스천 컨트롤 혼잡 제어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토콜 IP 프로토콜을 써야 되고요. 첫 번째 그 IP 프로토콜에 ECN이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ECN 이거 뭐냐면 여기에는 2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2비트 이게 ECN입니다. 저 ECN 필드에 뭔가를 적어서 보내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공부할 거고요. 저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explicit 명시적이라는 뜻이죠. 명시적인 congestion을 혼잡을 제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ECN. 근데 이제 토큰 버킷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토큰 버킷. 이 토큰 버킷은 이 제가 표를 이게 막 그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어 있죠. 여기가 비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토큰 버킷은 IP 프로토콜의 어떤 필드를 통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송신기나 수신기 그 자체의 기술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야. 프로토콜로 제어되는 게 아니라고. 토큰 버킷이라는 게. 그래서 이 토큰 버킷이라는 거는 여기는 필드 무언가를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없이 자체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토콜을 안 써놓은 거야. 지금 여기 프로토콜을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뭔가 이 다음에 필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를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다 IP라고 써놨고, 여기 비어 있으면 그런 관련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패킷 단편화하고 재조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하고 리어셈블리. 프래그멘테이션은 단편화시킨다는 거죠. 조각조각 만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편화라는 게 너무 패킷의 길이가 길어지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걸 잘라내야 되냐면 우리가 랜에서 한 프레임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한계가 제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500바이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내려고 하는 윗계층에서의 어떤 패킷이 1500바이트가 넘어. 그러면 잘라서 랜 패킷에 넣어야 되죠. 랜은 1500바이트 이상, 랜 패킷이 아니죠. 랜 프레임이죠. 랜 프레임에 넣어야 되죠. 왜냐면 랜은 1500바이트 이상의 프레임을 전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계층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2계층 이하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릴 때 이 2계층의 언더라잉 네트워크 그러니까 3계층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인터넷이고 요 아래는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들 기존에 존재하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네트워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의 모든 프로토콜을 다 수용을 하려면 왜냐면 이 2계층 이하의 프로토콜들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프레임의 길이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수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3계층에서 내려올 때 이걸 갖다가 프로그멘테이션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2계층을 수용할 수가 있겠지. 여러 가지의 레거시 네트워크를 수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단편화를 해요. 그럼 수신기에서는 단편화한 걸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편화하고 재조립, 프래그멘테이션하고 리어셈블리는 항상 같이 동작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요 IP의 이제 요 필드에 각각 요런 패킷 단편화 및 재조립을 위한 필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탈 랭스. 그게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토탈 랭스. 총 16비트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이것도 16비트짜리고요. more fragment가 요거 얘기하는 거 MF. 요거 1비트짜리. fragment offset.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몇 비트짜리인가? 뭐 하여튼 요거는 한 3비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DF라고 나와 있는 거, DF라고 나와 있는 거는 don't fragment. 여기 지금 제가 필드 및 기법에 써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DF라고 하는 거는 don't fragment. 그러니까 fragment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세팅에 넣을 수는 있는데요. 뭐 실제로 거의 사용되진 않겠죠. 왜냐면은, 이게 친구로 뭔가 보내야 되는데, 그거 무작정, 그걸 프래그먼트 하지 말라. 이건 쉽지 않은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don't fragme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패킷 단편화 및 재조립의 필드에 여기 넣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제 강의 자료 이거 바꿔 놓겠습니다. 예, don't fragment도 패킷 단편화 및 재조립에 포함되는 필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이제 라우팅과 관련된 거, 이제 IP 어드레스가 있죠. 소스 어드레스랑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는 TX 쪽, 보내는 쪽이고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받는 쪽의 호스트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라우팅 프로토콜로 OSPF,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그 다음에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서 요게 이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고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네, 좀 찾아봤어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단어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좀 큰일 났어. 어쨌든 요거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이고요. 이건 연결 상태 라우팅이죠. 연결 상태 라우팅. 이 연결 상태란 말이 기억이 안 나갖고 연결 상태 라우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거기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OSPF, 거리 벡터가 BGP가 되겠죠. 자, 연결 상태 라우팅은 주로 이제 내부 라우팅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거리 벡터 라우팅은 외부 라우팅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제 내부 라우팅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전달이 필요하다. 약간의 패킷 누락이 있더라도 가장 최소의 길로 전송되는 게 빠른 길로 전송되는 게 중요하다. 외부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도달 가능성이 중요하다. 무조건 전송이 돼야 된다. 약간 늦게 전송돼도 뭐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사실 소스 어드레스랑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IP하고 연관은 되어 있지만 IP의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IP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IP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IP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래서 C 클래스 같은 경우 호스트의 개수가 이제 2의 8승계고 얘는 2의 16승계고 얘는 2의 24개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4개고. 이렇게 만약에 호스트를 한 2의 10개, 2의 10개 정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B 클래스를 갖다가 네트워크 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기법이죠. 그 전까지는 B 클래스 주소를 받으면 무조건 2의 16개, 그죠? 2의 16개, 2의 16승계의 호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데 보통 2의 16승계면 6536개니까 상당히 많죠. 그죠? 그죠? 뭐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C 클래스를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2의 8승계니까 256개인데 256개의 IP를 우리 학교 전체를 갖다 커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 2의 10승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IP 주소를 B 클래스를 받은 다음에 B 클래스를 네트워크 분할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IP에서 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건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달성을 그런 스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종 네트워크 간의 연결, 이건 이제 터널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요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IP 맥 간 주소 변환.
그러니까 IP 주소하고 맥 주소는 모든 호스트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건데 그것끼리 주소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신하는 상대방이 내 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호스트의 맥 주소를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ARP, RARP, GARP, 부츠, 그 다음에 DHC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네트워크 관리하는 프로토콜은 ICMP예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팅을 위한 프로토콜은 IGMP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거는 11장에서 11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앞선 우리 장표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11장에서 공부할 거고요. 여기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12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IP 헤더의 포맷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설명을 안 한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여기 보면 IHL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Time to Live 있고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있고요. 헤더 체크섬 있네요. 요걸 제외하고는 다 얘기했네요. 얘기했다는 게 이제 소개만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설명할 겁니다. 요 네 개가 있는데 뭐 IHL은 이거 헤더 랭스, 헤더의 길이를 얘기하는, 왜 헤더의 길이가 필요하냐면 요 옵션 때문에, 옵션이 최대 40바이트씩 4바이트씩 증가해서 최대 40바이트일 수 있어요. 그러면 헤더의 길이를 알아야 데이터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여기까지는 20바이트로. 여기 추가적으로 최대 40바이트까지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변이라는 거죠. 가변이 되기 때문에 헤더 랭스를 갖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데이터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Time to Liv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유령 패킷이라는 게 있어요. 좀비 패킷, 좀비 패킷. 좀비가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라우터를 떠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패킷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좀비 패킷을 죽여버리려고 타임 투 리얼 수명을 적어놓은 수명. 몇 초 지나면 그냥 라우터에 삭제해버려. 얘는 거의 도달 못한다고 봐야 돼. 하고 삭제해버려. 라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게 타임 투 리브.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4계층. 4계층이 두 개가 있습니다. TCP하고 UD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4계층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CP냐 UDP냐, 만약에 이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TCP 아니면 UDP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패턴을 적어서 만약에 TCP면 TCP로 올리고 UDP면 UDP로 올리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책섬 이건 에러 컨트롤이죠. 네. 이게 헤더 책섬이니까 이 헤더 자체를 갖다가 오류를 검출해내는 그런 책섬이죠.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IP 헤더에 들어가 있는 각 필드에 대한 설명은 아주 기초적인 거는 다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네, 잘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QoS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oS와 관련된 필드는 이제 서비스 필드가 되겠죠. 서비스.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등급이다. 등급의 대표적인 게 reliability, 신뢰성. 에러가 적게 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연, 딜레이. 그러니까 실시간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지터는 이게 뭐냐면 지터는 들어오는 비트들이 등 간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 앞으로 뒤로 막 밀린다는 거죠. 그죠? 샘플링 타임이. 그것도 지터고요. 아니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간격도 지터입니다. 데이터가 등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앞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아코디언 현상이라고 아세요? 아코디언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명절 때 차가 이렇게 등 간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다시 드릴게요. 등 간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 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붙어 있으면 여기 등 간격으로 이렇게 4개 있는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하고 어느 게 더 고속도로를 밀리게 할까요? 얘가 훨씬 더 밀립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이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펼쳤다가 눌렸다가 펼쳤다가 하는 형태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도 이렇게 앞뒤로 뭉쳤다가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쭉 펴졌다가, 그러니까 약간 좀 멀어지는 거죠. 간격이 다시 뭉쳤다가, 이런 현상을 아코디언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이런 아코디언 현상이 발생하면 실제 자동차의 대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이 늦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도착하는 시간이, 패키지 도착하는 시간이 등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딱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등 간격으로 도착하지 않고 막 랜덤하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뭐 갑자기 뭉쳐서 우르륵 도착했다가 또 한동안 도착 안 하다가 또 뒤에 가서 또 우르륵 도착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 지터는 결론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얼마나 주냐의 문제가 크겠죠. 다음 이제 대역폭.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사용할 때 이게 기가 인터넷이냐, 메가 인터넷이냐, 이런 식으로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대역폭을 할당을 해주고, 아주 작은 용량의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대역폭을 할당해주고, 뭐 이런 거죠. 자, 응용 서비스별로 등급이라는 게 이제 해당 QoS 항목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다르다.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지연은 뭐 별로 상관없다. 지터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 대역폭도 사실 굉장히 낮죠. 이메일 뭐 문자 몇 개 보내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다음 화상회의 볼까요? 화상회의는 신뢰성이 낮아도 돼요. 신뢰성이 낮다는 얘기는 에러가 많이 난다는 얘기야. 근데 화상회의에서 뭐 얼굴 뜯어서 뭐 자세히 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오류 나도 괜찮다고. 근데 지연은 높죠. 지연 높다는 얘기가 지연이 많이 생긴다가 아니라 지연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터도 마찬가지예요. 등간격으로 대체적으로 오는 게 좋아요. 실시간성이 보장이 되려면. 그 다음에 대역폭도 높겠죠. 그죠? 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인터넷 전화 볼게요. 신뢰성. 약간 말 대화하는데 약간 비트 에러가 나도 목소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낮습니다. 근데 지연은 이건 상당히 높죠. 지연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전화망, PSTN망으로 우리가 전화하는 경우와 인터넷망, 그러니까 카톡 전화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전화하는 경우에 차이를 볼 것 같으면 PSTN은 지연이 없죠. 예. 거의 완전히 실시간이죠. 근데 인터넷 전화, 카톡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하는 걸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예, 지연이 발생합니다. 패킷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VoI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게 보이스 오버 IP 이렇게 되는 거죠. IP에다가 보이스를 얹어서 보내는 프로토콜,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인터넷망이라는 거는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되도록 어쨌든 최적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음성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VoIP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STN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지연이 뭐 아주 QoS가 높죠. 근데 VoIP로 전송되는 거는 QoS가 조금 별로 좋진 않죠. 저게. 그다음 뭐 지터도 높아야 돼요. 지터도 실시간성이 보장되려면 등간격으로 딱딱딱딱 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뭉쳐서 한번 확 왔다가 또 조금 있다가 비었다가 또 뭉쳐서 오고 막 이러면 이게 수신기 쪽에서 수신 버퍼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이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됩니다. 대역폭, 음성은 사실 대역폭이 굉장히 낮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갖다가 응용 프로그램, 응용 서비스마다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서비스 요구사항을 데이터에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제 이게 서비스 비트죠. 서비스 비트의 서비스 필드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IP가 설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메일은 SMTP라는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고 파일 전송은 FTP라는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고 웹은 HTTP라는 게 있고 인터넷 전화는 VoIP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서비스의 퀄리티, QoS를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게 다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에다가 별도의 어떤 표식을 넣어서 프로토콜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필드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QoS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이거 응용 계층이죠. 대부분 응용 계층의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 QoS는 대부분 만족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잡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잡 제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앞에서 잠시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 제어와 흐름 제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전체에 존재하는 전송 패킷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네트워크 이제 수가 여기 이제 그 개수야 개수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존재하는 개수 그게 쭉 증가합니다. 그럼 이게 선형으로 복잡도도 이게 이제 네트워크 복잡도예요. 네트워크 복잡도 이제 전송 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전송 속도. 그러니까 개수 패킷 증가하면 전송 속도도 이제 비례는 아니죠. 개수가 증가하니까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역으로 정비례해서 감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전송 속도는 낮아지겠죠.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쭉 내려오다가 확 감소해 확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가 어느 정점에서 좀만 증가하게 되면 확 증가한다고 확 감소한다고 속도가. 그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혼잡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혼잡 제어는 어떤 우리의 관심 영역이라는 게 네트워크 전체의 전송 속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작업이고요. 흐름 제어는 그것과 얘기가 좀 달라요. 흐름 제어는 노드 투 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말 끝에서 끝까지 패킷을 전송할 때 이쪽으로 어떤 데이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뭔가 HK를 보내고 다시 데이터 보내고 HK 보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무작정 많은 데이터를 주르륵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기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신기의 버퍼에 데이터를 쌓아둘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HK를 갖다가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HK를 보내면 다시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노드와 노드 간의 어떤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작업 그게 이제 흐름 제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유사한 효과를 얻게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전체에 방점을 두고 있고 흐름 제어는 노드 투 노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혼잡을 완화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고민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타임아웃 시간을 늘린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타임아웃 시간을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 할 때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근데 그 설정한 플로우 컨트롤 내의 타임아웃 값을 크기를 늘린다는 것의 의미는 너무 저걸 짧게 설정해 놓으면 아직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K가 전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이거는 중간에 어떤 소실이 일어났다. 이건 중간에 전달이 안 됐다 라고 딱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간주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좀 막힐 수 있으니까 차끼리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가 진행하는데 원래는 한 5시간 걸리는데 막힐 수 있으니까 한 10시간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저거는 능동적인 대응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좀 더 오래 걸리니까 더 기다려 보겠다는 거지 지금 생기고 있는 혼잡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혼잡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수신기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타임아웃 시간 늘리지 않았다면 아직 전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임아웃 딱 끊어버리면 이제 다시 급하게 재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거니까 그러면은 더 네트워크를 갖다가 혼잡하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윈도우 크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윈도우 크기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HK를 받고 그 다음에 보내는 패킷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윈도우 크기를 줄인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얘기인데 윈도우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보내는 그 뭡니까?
한 번에 보내는 패킷의 수가 주는 겁니다. 그죠? 프레임이 됐든 패킷이 됐든 그 개수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에 보내지는 패킷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토콜, 슬라이딩 윈도우 중에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0비트를 한꺼 윈도우 사이즈를 10개로 정했어. 그럼 10비트를 한꺼번에 우르륵 보냈어. 그럼 그거를 받은 다음에 ACK를 전송했는데 ACK가 중간에 소실이 됐어. 그러면 그 10개를 다시 재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윈도우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재전송 패킷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소실된 패킷만 재전송을 요구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전송 패킷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초크 패킷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초크 패킷. 이 초크 패킷이 ECN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필드. 그래서 이 ECN 필드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윈도우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다음 패킷 전송 간격 조절하기. 아까 얘기했죠. 아코디언 효과 생긴다고.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의 혼잡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겠다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겠다고. 그게 토큰 버킷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토큰 버킷 알고리즘.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호스트 쪽에서 전송해야 되는 패킷이 발생되는 게 이렇게 간격이 요만큼이었다가 또 한 간격이 이만큼이었다가 간격이 다시 요만큼이었다가 또 간격이 이만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변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전송하고 조금 있다가 이거 전송하고 좀 간격 좀 길게 해서 또 이거 좀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시간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얘 이거 보내고 얘 그다음 이거 보내고 이렇게 5개를 동일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주겠다는 거죠. 이 간격 다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맞춰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아코디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네트워크의 부담을 훨씬 덜 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토큰 버킷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거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컨제스천 컨트롤러는 첫 번째 스킴인 초크 패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분필입니다. 분필은 하얗죠. 하얘니까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빈 패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헤더에 보면은 이제 그 ECN이라는 필드가 있었잖아. ECN 여기 있었죠.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컨제스천이 발생하는 거를 notification 알린다, 고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잡 제어를 위해 상대방의 호스트가 보내는 빈 패킷을 초크 패킷이라고 하는데, 초크 패킷을 받은 호스트는 윈도우 크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윈도우 크기를 줄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IP 헤더에서 초크 패킷의 역할을 하는 게 ECN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을 이쪽으로 전송해요. 그러면 항상 얘는 뭐냐면은 ECN 필드를 까보는 거죠. 까봐서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 패턴, 예를 들어서 0이냐 1이냐, 0이면 그대로 두고 1이면 줄여라 윈도우를. 그죠? 그거를 밖에는 그걸 까봐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의 주체는 A의 입장에서 자꾸 타임아웃이 발생한다. 타임아웃이 자꾸 발생하는 거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중간에 자꾸 소실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패킷이 이쪽으로 보냈는데 자꾸 중간에 누락되거나 없어지거나 오류건에서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아까 이제 TTL이라는 거 있었죠. Time to Live.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 존속 시간이었죠. 존속 시간. TTL을 넘어서면은 이제 라우터 같은 데서 아예 그냥 그 패킷을 버려버리거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초크 패킷을 발송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윈도우 사이즈 줄여서 보내. 지금 네트워크가 되게 혼잡한 것 같아.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큰 버킷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P에 사실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별도로 송신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설계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패킷이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이런 깔때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큰 버킷입니다. 얘가 토큰 버킷. 버킷이 뭐냐면요, 버킷. 바켓스죠, 바켓스. 옛날에 바켓스. 버킷.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 뜨는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돼? 뭐 그런 것들을 바켓스라고 옛날에 그랬거든. 일본 버킷입니다, 버킷. 예. 이게 토큰 버킷이야. 이게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토큰 버킷을 통과하게 되면 균일 간격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빨리 보내거나 느리게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보내는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게 들어오는 패킷을 버킷에 쌓는다고요. 바켓에 쌓는다고. 일정 간격으로 맞춰서 패킷을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은 아코디언 현상 같은 거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게 된다. 여기 있는 걸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패킷의 흐름을 일정 간격으로 조절한다. 10초 동안 10개의 패킷을 불규칙한 시간 간격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1초 간격으로 보내는 것이 네트워크가 덜 혼잡해지게 된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도착하는 패킷을 버킷, 버퍼죠, 일종의 버킷을 넣고 버킷 출력에서 일정 간격으로 천천히 패킷을 처리하게 한다라는 이런 방식이 토큰 버킷 알고리즘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컨제스천, 혼잡을 컨트롤,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패킷 단편화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 이게 이제 IP의 여러 개의 필드, 한 4개, don't fragment까지 합치면은 5개, 그 필드를 이용해서 패킷의 단편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패킷 프래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랑 이제 쌍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2계층 이하의 기술에 따라 링크에 한꺼번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MTU, Maximum Transfer Unit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2계층 이하의 기술이 뭐 랜일 수도 있고요. 랜 중에서도 이제 이더넷이라는 게 있고, 뭐 토큰링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보낼 수 있는 최대 Maximum Transfer Unit은 정해져 있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입니다. 1500바이트. 그죠? 그러니까 상위에서 1500바이트보다 더 긴 패킷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2계층에서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3계층에서 잘라갖고 보내줘야 되죠. 1500바이트 단위로. 그죠? 3계층에서 4000바이트 길이의 IP 패킷이 랜 상위에서 동작하면, 랜은 MTU가 1500바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패킷을 1500바이트 단위로 프래그멘테이션을 단편화를 하여 2계층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2계층의 프로토콜에 맞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2계층의 기존에 깔려 있는 레거시 네트워크를 갖다가 다 모두 인터넷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지의 3계층에서는 원래의 패킷으로 재조립을 한다. 리어셈블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보내려고 하는데 네트워크에 이렇게 던질 때는 짧게 보내고, 그런 다음에 수신기에서 다시 리어셈블리를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작은 패킷으로 나뉜 상태로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순서가 1, 2, 3이었는데 실제로 도착하는 건 3, 1,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는 이걸 순서를 1을 요 앞으로 하고 3을 요 뒤로 해서 그런 다음에 리어셈블리를 해야 되겠죠. 자, 순서 바뀌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패킷 단편화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없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걸 굳이 넣었냐면, 책에는 이걸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토탈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계층에서 생성된 4000바이트 패킷 이렇게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패킷이 정한 값인 뭐 어떤 X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XXX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XXX라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XXX. 그러면 이제 이게 4000바이트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20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진짜 데이터죠. 이게 3980바이트가 이렇게 존재해서 토탈 400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TL, IN, MF, FO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IP 헤더잖아요. 이게 20바이트짜리가 이 IP 헤더에 들어가는 필드의 약자를 적어 놓은 건데요. TL은 토탈 랭스입니다. 전체 길이. 그러니까 패킷의 바이트 단위 길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4000바이트를 보내고 있어요. 헤더 포함한 거예요. 헤더 20바이트 포함한 길이. 그러면 이게 4000이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까보면 4000바이트의 패킷이구나. 길이가 전체가. 그러면은 헤더가 20바이트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데이터는 3980바이트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이거는 이제 이 보내는 패킷의 순서에 따라서 여기다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XXX니까 XXX를 적은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뭐 그 다음 거는 XXX에다가 뭐 하나를 더하던가 플러스 1을 하던가 플러스 2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이 패킷의 번호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IN은 단편화되기 전의 패킷에 단편화되기 전의 패킷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걸로 쓰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결국은 이게 너무 기니까 이 페이로드가 너무 기니까 이걸 3개로 자를 거예요. 3개로 자를 텐데 자르면 이게 얼마씩 자르냐면 1480 이렇게 잘라요. 1500이 아닙니다. 왜냐면 렌의 헤더 랭스도 20바이트이기 때문에 20바이트 헤더에 대한 양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0을 더해야만 15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80, 1480 이렇게 나누면은 1020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398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80짜리 하나, 1480짜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우수리가 1020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3개로. 이렇게 3개로. 자,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여기에 있는 IN,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그대로 여기다 카피합니다. 새로 쪼개지는 단편화가 되는 패킷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이 헤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 안에 IN에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XX가 동일하면 이거는 원래 XXX라는 긴 패킷에서 프래그먼트가 된 거구나, 단편화가 된 거구나, 그거에 다 조각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 조각들에서 벗어난 다음 패킷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이 IN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 XXY 이렇게 바뀌어져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걸 위해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more fragments, 이거는 중간 단편일 경우엔 1, 마지막 단편일 경우엔 0입니다. 그러니까 more fragment니까 뒤에 조각 난 게 더 들어옵니까?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죠. 0이 됐습니다. 뒤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편의 끝. 다음 fragment off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fragment offset은 이전에 전송된 단편들에 포함된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길이에다가 8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이게 1480이죠. 1480. 이게 이제 페이로드의 길입니다. 네, 너무 써놓은 게 길어져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다시 그 이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480 바이트입니다. 1480을 8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8일은 8, 88에 64, 85, 40. 그래서 185가 나오게 됩니다. 185. 그럼 180을 어디다 적냐? 요 다음 패킷의 프래그먼트 옵셋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 그 전에 보냈던 데이터의 길이가 1480이고 1480이 지난 다음의 데이터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1480 보냈으니까 180 한 번 더 더해야 되죠. 그럼 370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전체 패킷에서 분할되기 전에 전체 패킷에서 185바이트 곱하기 8바이트죠. 곱하기 8바이트. 이거 곱하기 8바이트만큼 이후에 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탈 랭스. 토탈 랭스에는 1500이라고 적어야 되죠. 실제는 1480, 데이터는 1480이지만 헤더의 길이가 이게 2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서 1500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이것도 1500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이건 1020이니까요. 이건 1040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에 전체 긴 어떤 패킷이 3개의 작은 패킷으로 이제 분할, 프래그먼트가 돼서
따로따로 전송이 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계층에서 생성된 4000바이트의 패키지며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패키지 전환 값인 X이다. 4000바이트는 IP 헤더가 20바이트고 데이터가 3980바이트입니다. 토탈 랭스는 패킷의 바이트 단위, 패킷입니다. 패킷. 헤더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N은 단편화되기 전에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이제 여기서 그 카피를 계속 한다고 그랬죠. more 프래그먼트 중간 단편이면 1, 마지막 단편이면 0. 프래그먼트 옵셋 이전에 전송된 단편들에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1480을 8로 나누는 겁니다. 1500을 8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헤더 빠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바이트 단위 길이 나누기 8. 위 패킷이 MTU가 1500인 랜 링크를 통해 전송되려면 이렇게 세 개로 1480, 1480, 1010 그러니까 헤더 20바이트를 고려하는 거죠. 랜에서도 헤더의 길이가 20바이트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헤더의 길이가 아니라 헤더의 길이가 아니라 어차피 1480 하게 되면 이제 20바이트는 기본적으로 IP 요거죠. 요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 고려해야 되니까 랜의 헤더가 20바이트이기 때문에 1480이 된 게 아니라 IP 헤더가 20바이트이기 때문에 1480이 된 거죠. 그죠? 제가 앞서 요거 얘기하면서 좀 틀리게 설명했네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조립을 하면 재조립에서는 그냥 붙이면 돼요. 헤더는 헤더에 맞는 역할을 하게끔 하고 페이로드, 그러니까 데이터끼리 쫙 다 붙이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일 3개로 분할된 패킷이 순서가 바뀌어 도착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순서대로 도착해야 되는데 2, 1, 3으로 도착하면 어떡하냐. 요거 순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순서를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제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3개가 같죠. 3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길이의 패킷에서 분할된 것이었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동일하죠. 어쨌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같은 게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 원 패킷에서 분할된 거구나 라는 사실만 알 수가 있죠. 순서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프래그먼트 옵셋을 보면 순서를 알 수 있죠. 프래그먼트 옵셋이 작은 게 먼저 잘려나간 거였죠. 그거에 맞춰서 순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ore 프래그먼트를 보면 프래그먼트의 끝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붙여야 되는 패킷의 개수까지를 딱 정확하게 해서 그걸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 요렇게 아는 순서를 갖고 1, 2, 3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하나로 딱 붙여서 이렇게 보내면 그럼 재조립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터널링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거죠. 자, 터널링은 이제 뭐 IP 프로토콜 그 자체의 어떤 필드에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기법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제 그 작동하는 겁니다. 별도의 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종류가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PC가 와이파이에 연결돼서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PC가 무선 전화망, 이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걸 켜서 테더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데이터 나누기. 테더링을 통해서 PC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이 있냐면, 요 인터넷망하고 와이파이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가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이더넷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더넷과 유사한 패턴의 헤더를 갖고 페이로드를 갖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인터넷망에 그대로 전송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PC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혹은 이더넷에 접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선 전화망으로 우리가 전송이 될 때는 무선 전화망에서 정의된 헤더를 붙여야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림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C가 직접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TCP/IP
5계층 모델에 해당하는 대로 헤더를 붙여갖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PC가 아니라 이 핸드폰이 무선 전화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PC가 핸드폰의 테더링을 통해서 무선 전화망을 거친 다음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케이스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PC가 처음에 패킷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인터넷에 접속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거에 적절한 형태대로 어떤 패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인터넷망에 접속되는 게 아니라 무선망을 거쳐서 접속이 됩니다. 이 무선전화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의 무선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무선망에서 사용하는 패킷, 여기 헤더는 또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요. 전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헤더가 크게 그릴게요. 자, 해서 크게 그릴게요. 먼저 이제 이 PC가 무언가 헤더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헤더,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쳐. 근데 이걸 무선망에 이렇게 접속할 때는 무선망에서 정의하고 있는 헤더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요 컴퓨터가 만든 요 헤더와 데이터가 요로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헤더, 데이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무선 전화망을 여기에 실려서 갈 때는 이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무선망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인터넷망 접속할 때는 요 헤더를 벗겨내야죠. 그래갖고 다시 헤더하고 데이터 이렇게 가게 만들어줘야죠. 그럼 여기서 요 헤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또 요 헤더는 요 헤더랑 같고 요 헤더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헤더는 무선 전화망의 어떤 프로토콜에 맞는 헤더고 요 헤더는 인터넷망의 프로토콜에 맞는 헤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헤더와 데이터를 요 안에 이렇게 썩 넣어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전송할 땐 요게 쏙 들어간다. 요로 쏙 들어간다. 이 앞에 헤더가 있는 거죠. 여기 쏙 들어간다. 이렇게 헤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송이 돼서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헤더를 제외시키고, 왜냐면 헤더는 무선 전화망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이 거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무선 전화망을 빠져나오면 헤더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데이터만 쏙 빼내고 여기로 전송을 한다. 근데 실제 이 안에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헤더도 포함되어 있죠. 이 헤더는 인터넷 헤더죠. 무선 전화망 헤더가 아니라. 그죠? 이런 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터널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PC가 와이파이나 아니면 이더넷을 통해서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터널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프로토콜 내에서 동작을 하니까. 근데 PC가 무선 전화망을 이용해서 테더링을 해갖고 인터넷망에 접속한다. 그러면 이 망을 통과할 때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형식의 터널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선 전화망에 해당하는 헤더를 붙였다가 떼는 작업이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무선 전화망은 인터넷망과는 다른 헤더를 가지므로 IP 패킷을 전화망의 헤더로 감싼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터널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라우팅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IP 헤더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헤더 안에 있는 필드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좀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거를 별도의 IP 헤더 분석이라는 절을 통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IPv4 헤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4바이트짜리다. 32비트짜리죠. 6대까지 폭이 32비트고 잠시만요. 이게 4바이트, 죄송합니다. 20바이트죠. 전체는 20바이트죠. IP 헤더는 4바이트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줄이 요게 4바이트, 요거 4바이트, 요거 4바이트, 이렇게 4바이트씩이죠. 그 토탈 합치면 2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2비트 혹은 4바이트 기준으로 나눈다. 근데 토탈 길이는 20바이트죠.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줄까지는 필수다. 그러니까 5에다가 4바이트 곱하면 20바이트 나오는데 이건 필수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인데 얘는 4바이트씩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최대 40바이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IP 헤더는 고정 20바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헤더 랭스, 서비스 ECN, 토탈 랭스, IN, DF, MF, FO, Time to Leave, Transport Protocol, 헤더 체크섬,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이렇게 필드가 뭐 수없이 존재하네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다고. 앞서 우리가 미리 설명했던 거는 패스하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인을 분석해 보죠. 이거 이제 버전은 IPv4니까 4를 적으면 된다. 그러면 0100을 적게 된다. 언제나 항상 이거는 그죠? 고정이죠. 그 다음에 IHL은 IP 헤더의 길이다. 옵션을 포함한 IP 헤더의 길이다. 원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5가 들어가야 됩니다. 5. 왜냐하면 이게 4바이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5라고 여기 적게 되면 실제 헤더의 길이는 4바이트 곱해서 2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의 그림에 보면 요 라인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그 몇 개 라인이 있냐라는 걸 갖다가 요 IP 헤더 랭스에 적게 됩니다. 5라고. 근데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이 있다는 얘기는 5줄이 있고 이 밑에 또 뭐가 있다는 거죠. 4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그건 이제 옵션 길이에다가 4바이트를 나눈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경우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더 랭스는 거의 5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서비스는 QS를 명시를 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사용을 안 하냐? 말씀드렸죠. 이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프로토콜로서 충분히 서비스의 QS를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Explicit Congestion Control, 이건 혼잡지어죠? 이거 혼잡지어 필드인데 요 ECN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14장 가서 얘기를 더 이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공부는 했죠.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이 뭐 어떤 값으로 세팅되면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기억나죠? 그거를 초크 패킷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컨제스천 컨트롤 수행하게 되는데 그 사실 14장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14장까지 나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셀프 스터디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ECT 비트와 CE 비트가 있다. 이 두 개의 비트죠. 그래서 이거는 ECN Capable Transport Bit, Congestion Experienced Bi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14장에 추가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토탈 랭스, 이거는 토탈이니까 헤더를 포함한 전체 패킷의 바이트 단위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죠. 이건 뭐 하여튼 바이트 단위 길이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16비트일 거예요. 네,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 이제 4바이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Identification Number. 같은 IN을 가진 패킷은 같은 원본에서 분할된 패킷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 Identification Number는 그래서 패킷의 순서를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낸 패킷 1번, 그 다음 거 2번, 그 다음 거 3번.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이제 프래그먼트가 일어나면 뭐 아까 같은 예에서는 세 번째 패킷이 프래그먼트가 일어나면 실제로 잘려나가는 패킷의 3개의 3번이 그대로 복사돼서 적히겠죠. 다음 don't fragment는 단편화, 패킷 단편화 불가. 이거 단편화하지 마 라고 명시하는 필드. 이거 사실 크게 쓰이지가 않는다. more fragment, 이거는 1이면 단편화된 패킷이 더 있고 0이면 마지막 패킷이다. 이거 책에 좀 거꾸로 쓴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이면 단편화 패킷이 더 있는 거고요. 0이면 마지막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거꾸로 쓴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프래그먼트 옵셋, 원본 데이터에 대한 현재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위치다. 이거 얘기했었죠. 0이면 맨 앞의 패킷이 되겠죠. 앞서 전송된 단편화된 패킷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Time to Leave가 있고 Transport Protocol이 있고 헤더 체크섬이 있습니다. TTL은 Time to Leave입니다. 패킷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정확하게는 저걸 이제 시간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홉으로 측정합니다. 홉은 이렇게 라우터 한 번 여기 뛰어 넘어가서 라우팅이 요 경로가 있어 한 번 여기 라우팅이 이루어지면 그게 완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TX고
여기가 이제 RX면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3홉을 이동한 거예요. 3홉. 예. 그러니까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수명이 하나씩 주는 거죠. 그죠? 이게 TTL. 그러니까 TTL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설정했다. 그럼 100홉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100홉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달 안 했다. 도달 못 했다. 그러면 그건 좀비 패킷이라고 가정하고 네트워크의 라우터에서 그걸 버려버립니다. 맞죠? 알겠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계속 살아 돌아다니는 좀비 패킷은 네트워크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TTL에 명시된 시간을 넘으면 라우터에서 패킷을 그냥 폐기를 해버립니다. 폐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이제 상위 계층의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인데 TCP하고 UDP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어떤 숫자를 적겠죠. 그러면 이제 TCP는 몇 번을 적고 UDP는 몇 번을 적어라 라고 하는 규칙이 뭔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받은 패킷을 상위로 올릴 때 TCP를 올리거나 UDP를 올리거나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헤더 체크섬은 오류, 헤더 오류 검사하는 거죠. 이게 헤더의 오류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16비트의 체크섬이다. 예. 그다음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송신 호스트 그리고 수신 호스트의 IP 주소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별도로 설명하기 그래서 그냥 요 끝에다가 하나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Pv6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IPv6 같은 경우에는 IPv4 대비해서 뭐 IoT 같은 새로운 어떤 장치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IP 어드레스가 부족해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IP 어드레스 체계를 만들어낸 게 IPv6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V6를 쓰는 기기도 있고 V4를 쓰는 기기도 있습니다. 예, 두 개 다 있습니다. IPv4나 V6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는 IPv4를 쓰고 있고 요즘 나오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V6 쓸 수 쓰지 않을까요? 난 그 정확하게 그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전은 IPv6니까 6라고 쓴다. 요거 버전. 이건 이제 V4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트래픽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 비트 수도 늘어났어.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얘기했던 서비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트래픽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oT에 대비해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놨고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클래스들이 아마 계속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라벨은 이게 이제 IPv6가 설계될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뭐 플로우 컨트롤이나 컨제스천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거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은 미정입니다. 이게 하나씩 이거를 정의를 해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로드 랭스입니다. 페이로드. 여기 있는 거죠. 이 페이로드 랭스인데 16비트가 돼요. 페이로드 랭스는 이 뒤에 데이터가 붙죠. 여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밑에 데이터가 붙습니다. 재미난 게 IPv6는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고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여기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니까 40바이트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중에 소스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엄청 길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놔야 2의 128승계만큼의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로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헤더를 제외한 요 밑에 데이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헤더를 제외한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길이. 헤더가 고정 길이이므로 그다음 IP 헤더 랭스 필드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헤더 랭스 헤더 랭스를 별도로 적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IPv4에서는. 근데 이거 필요 없죠. 왜? 헤더 랭스가 고정 40바이트니까. 그죠? 또 데이터의 크기만 명시하면 돼요. 이게 전체 토탈 랭스가 아니라 페이로드 랭스인 이유가 있어. 토탈 랭스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토탈 랭스는 헤더까지 포함한 건데 여기서는 헤더가 40바이트로 고정이니까 그냥 데이터의 길이만 명시를 하게 되면 헤더 길이, 데이터 길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헤더가 고정 길이로 만든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 쓸데없는 필드들 다 없애버리려고.
헤더 그리고 어차피 옵션이라는 걸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헤더를 고정 길이로 해서 옵션들 필드들을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죠. 그 남아 있는 게 이제 페이로드 랭스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자, next 헤더 이건 뭐냐면 앞서 IPv4에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위 계층에 전달될 프로토콜이 뭐 TCP냐, UDP냐, 뭐 앞으로 나올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게 next 헤더. 그 다음에 홉 리미트는 TTL입니다. TTL, Time to Live의 변형. TTL이라는 노래 있죠. 노래 이거 좋더라고. TTL. 옛날에 약간 뽕기 들어가 있는 거. TTL. 네. TTL, 그 홈 리미트입니다. 패킷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최대의 홉 개수.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거는 16바이트, 그러니까 128비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v6 헤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떻게 이걸 표시를 하겠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IPv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비트 수로 따지면 이게 128비트예요. 128비트. 근데 이제 16진수로 저걸 표현하게 되면 이걸 4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 32, 4, 32개의 16진수로 표현이 돼요. 32개의 16진수. 그럼 이거 4개씩 나누는 거야, 16진수를. 이거 하나하나가 다 16진수니까 4개씩으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4개로 나눠지니까 4개씩 분할하면 8개의 필드가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씩, 요게 하나의 필드입니다. 그죠? 요게 하나의. 엄청 길어요, 엄청. 이게 2진수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16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길게, 이것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IPv6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간에 올 0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건 아예 그냥 삭제해서 이렇게 세미콜론, 콜론이죠. 콜론으로 그냥 연결하면 중앙에 이제 000가 여기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다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데 이게 총 8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드가 여기에 0000이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표현 하나, 이렇게 짧게 표현 하나, 정보량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압축을 한 겁니다. 그죠? 예. 다음 IPv4와 IPv6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모두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기에 IPv4하고 IPv6를 동시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IPv4와 V6를 IPv4에서 V6로 컨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IPv4 주소도 하나 할당해주고 IPv6 주소도 할당해주는 거죠. 오랜 기간이 지나서 IPv4 기기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IPv4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콜론으로 구분을 하겠다고. 즉 여기서부터까지는 IPv6, 여기서부터까지는 이건 IPv4죠.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 그죠? 중간에 이렇게 세미콜론 2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